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박 기자님하고 이제 준비하다가 네. 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글을 이렇게 봤는데, 네. 6715번님, 6715번님이 아까 경찰 안전벨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로 몇 분이 글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네. 재밌는 문자가 있어서 7073번님. 직접 경찰청에 물어봤는데 경찰들은 규정에 안 매도 된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마요. 6000번님. 6000번님이죠. 지방자치경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경찰하면 더 태행할 거 아닌가요? 7073번님. 아침에 경찰분들 경찰청이나 경찰청에 출근할 때 불시에 안전벨트나 음주 단속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우리는 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박병률 기자와 함께 네. 예, 경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나온 가계부채 대책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지난번 2달 전에 나왔던 8.2 대책이 네. 부동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책이라면 네. 이번 대책은 일단 금융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2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을 지정하고 우리가 무슨 청약 조정지역 이런 걸 만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출 문제를 네. 지어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주택자들에게 주는 그런 대출을 줄여가지고 네.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얘기인데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아주 이제 논란이 됐던 갭 투자 같은 경우에 네. 하는 것을 일단 원천적으로 맞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또 부동산 쪽이 이제 대책으로 봐야 되고 네. 동시에 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은의 성장률을 발표를 보니까 올해 아마 3%는 넘겠다 이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 금리 네. 인상에 부담이 없으니까 네. 금리를 올릴 텐데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그 전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막아보자.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이 가계 대책으로도 그러니까 가계 대출 대책으로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은이 경제 성장률 3% 성장을 발표를 하는데 확실시 된다는데 네. 왜 우리 대다수의 밖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호주머니 사정을 호소를 하시죠? 그게 어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성장 쪽을 우리가 보면 네. 뭐 GDP 계산하는 방식 뭐 곽 박사님 아시지만 여기 보면 수출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여기서 지금 효과가 생기는 건데 네. 반대로 이제 내수 부분, 이 부분은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니까 네. 역시 시민들 체감으로는 이 성장률 지표는 좋은데 내수 지표는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내수입니까 수출입니까? 내수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대책 강화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강화한다면 내수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질 수가 있겠죠. 네. 12.4 대책의 핵심 정책은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네, 뭐 많은 분들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예. 이제 신 DTI, 예. 그러니까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예.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하는 것, 예. 적용하는 게 되겠죠. 네. 기존과 다른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신 DTI는 바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예. 이제 DSR은 내년 하반기 도입이 되니까 네. 일단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신 DTI가 먼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 신 DTI 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이다 보시면 되고 네. 만약 내가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원칙적으로 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정도의 네.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주택이라 그러면 몇 채 이상을 말하는 일단 한 채 이상이 되는 거죠. 한 채 이상? 두 채 이상부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행 이제 DTI 제도를 보면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건당 연간 원리금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이게 지난 이제 8.2 대책 때 강화가 된 건데.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빌릴 때고 이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는 신규 대출의 원리금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새 그 대출을 할 때는 이자만 계상을 해서 이 예. DTI에 합산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같이 따지겠다. 예. 특히 이제 빌리는 이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또 앞에 빌렸던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이자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원리금도 같이 따지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빌린 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대출금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과거에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집을 살 때 2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예. 20년 만기로 연 3% 금리로 빌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담보대출을 할 때 예. 들어가는 DTI에 과거에는 이자 600만 원만 계산이 됩니다. 예. 연 3%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2억 원의 원금까지 합쳐가지고 계산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20년 만기 원금을 계산하면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1,330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600만 원만 포함이 되던 게 예. 향후에는 앞으로 1,330만 원, 약 2배 이상이 예. 이 DTI에 계산할 때 잡혀버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330만 원 가량이 반영이 되면 대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나요? 2억 원에서? 네, 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 한 두어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 6천만 원의 지금 연봉자가 네. 2억 원을 네. 20년 만기로 일단 연금리 3%로 이렇게 담보대출을 빌렸다. 예. 그러면 지금은 새로 1억 8천만 원 정도 빌릴 수가 있는데 네. 내년 1월부터는 약 한 5,500만 원. 네,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죠. 네. 밖에 못 받습니다. 예. 또 만약에 연봉 7천만 원짜리 연봉자가 연금리 3.5%로 2억 원을 15년 만기로 빌렸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면 과거에는 한 1억 4,6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빌릴 수 있는 게 8,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죠. 반토막 이상 나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반토막이 약간 안 안 납니다만 나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토막 이상이 나는 예. 3분의 1 토막까지 나버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예. 집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이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예. 이제 갭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금감원이 이 전체 총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6억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네. 이 신DTI를 적용을 하면 1인당 평균 대출액이 한 12% 정도 지금보다 네. 감소하는데 약 한 3,100만 원 정도 대출액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대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빌린 사람은 이 신DTI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죠? 네. 내년부터 하셨고 맞습니다. 올해만부터라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새로 빌리는 이제 대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대출을 가진 사람이 예. 이 대출을 늘리지 않고 또 예. 은행도 바꾸지 않고 예. 그대로 연장을 한다면 예. 일단 조건 변경 없이 연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취지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네.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집을 굴려가지고 부채에서 담보를 받고 또 부채를 갖고 자산을 갖고 담보로 받고 대출을 받고 이러니까 그거를 줄여버리고 맞습니다. 정말 새롭게 사회에 진출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진짜 집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거기서 그러니까 절약이 된 돈을 네. 대출이 세이브된 만큼을 새로운 실수요자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있는 맞죠? 거죠. 네. 그러면 집 없는 청년들 대출액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신DTI를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출이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네. 집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는 오히려 대출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만 40세 미만이면서 무주택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 장래 소득을 지금 현재 소득보다 적어도 한 10% 많게 예. 평가를 해서 대출액을 늘려줘라 이렇게 지금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젊으면서 아직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 사람 같으면 네. 아무래도 소득을 좀 더 인정을 해주니까 네. 대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약 한 12% 신DTI를 적용하면 줄어드는 대신에 네, 담보대출 있는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예. 인 경우에는 12% 줄어드는데 요 중에서 10%는 이 40세 미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라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저기 담보대출 그러니까 대출의 양은 줄이겠지만 네.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대출을 늘려주겠다. 늘려줘라.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시면. 세이브하고 한쪽에서는 지출을 늘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총량으로 본다면. 총량으로 보니까요. 네. DSR은 또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DTI가 이런 이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얘기라면 네. 이제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을 감안해서 대출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아니면 할부를 했든 심지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했든 네. 원래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로 잡히잖아요. 네. 뭐 자동차 할부를 했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빚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대출로 행글로 계산을 해서 예. 이 나중에 그 대출을 해줄 때 예. 감안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다만 이제 이 DSR을 한도는 아직 설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향후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해서 좀 결정을 해라라고 예. 얘기를 하고 이게 내년 하반기 하니까 예. 이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건 제도입니다. 약간 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영 어떤 자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 부분은 좀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박 기자님.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평 이상 뭐 40평 이상은 이렇게 한다. 25평 이하는 네. 주택 소유 제한이 없다. 그래서 25평 이하에는 뭐 방금 말씀하신 신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집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면 네. 다 적용이 됩니다. 8486번님이 방금 그 질문을 하셨어요. 25평 이하는 주택 소유 제한이 없다는데 그러면 뭐 100채고 200채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신DTI나 DSR 요 규정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제 DSR은 추후에 일단 네.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데. DSR은 되는데. 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네. 1월 달에 도입되는 신 DTI의 경우는 네. 원래는 전국에 다 이를 적용을 한다.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정부가 서울 수도권과 세종 그리고 이제 부산과 대구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만으로 네.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더 확대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아까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너무 이걸 억제게 되면 예. 부동산 경기 자체가 너무 침체가 되어가지고 예.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예. 이거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잡아가지고 거래가 급감하고 경기가 식어버리면 이것도 좀 고민스러우니까 대체적으로 이거 하면 중도를 잡은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주택담보대출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면 네. 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제가 신용보증기금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전세가 상승률이 천안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주택 판매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으니까 네. 계속 그렇죠. 한번 이 집이 안 팔리면 집값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예.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전세를 월세로 들고. 들어가게 되는 예, 거고 예. 또 반대로 집값이 상승을 하면 그나마 이제 일부 수요가 네. 집을 임대하기보다는 사러 가는 예. 그런 수요가 생기는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정책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예.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아주 주택 경기 안 좋았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월세 예. 그리고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자, 또 봐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든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쓸 때 6억 원까지 서줬는데 네. 내년 1월부터는 5억 원으로 내려가고요. 예. 또 이제 도시보증공사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이 중도금 대출에 지금까지는 90%까지 보증을 써줬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80%까지만 이렇게 보증을 써줍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써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증한도 비율이 내려가면 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네. 예전에는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빌려준 돈의 90%까지 이런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8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될 만한 지역에 네.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하는 그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만약에 뭐 상대적 지방이라든가 빈키죠. 네. 그리고 소형 건설사가 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 혹시 이런 분양 지역에 양극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분양 제도라든지 뭐 후분양 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사실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반대하는 시각이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뭐 정부에서 지금 정부는 다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네. 바로 지금 칼은 지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반대가 상당히 있는 모양이군요. 네. 파리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크게 줄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눈치라는 좀 뭐 잠재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정부가 파리 대책 이후에 굳이 지금 이렇게 내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뭐 파리 대책 때도 그때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예. 조만간에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신호를 확실하게 한번 정부가 예.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 재개발해야 할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감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또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이 청약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금 또 이 청약 열기가 또 뜨겁습니다. 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대책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의 그 가능성이 네. 이 다주택자들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다주택자를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 이제 이래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예. 지난 2년간 가계부채가 이 연평균 129조 증가했는데 하하. 이게 이제 과거에 2007년부터 2014년 7년간 연평균 증가액의 거의 2배입니다. 예. 그때는 연평균 한 60조 정도 증가했는데 예. 이번에 무려 129조가 증가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뭐 90%까지 이르는데 네. 이 비율이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요. 예. 또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우려가 많다 보니까 예.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나온 것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을 건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다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설립했던 정책들을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늘 지켜보셔야지만 새 정부에게 설거지하는 거, 국민 여러분들이 설거지 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